2023년 봄 스웨덴 중부의 작은 마을 홀름스베덴 근처에서 발생한 소규모 산불이 현지 구조대의 관심을 끌었다. 평범한 자연재해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것이 온 나라를 뒤흔든 발견으로 이어졌다. 탄 풀과 그을린 나무줄기들 사이에서 소방관들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잔디층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탄 판자들이었다. 그 아래에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톳켈라레라고 불리게 될 것이 드러났다. 땅을 거칠게 파서 만들고 통나무로 보강한 오래된 지하실로 가로 3m, 세로 2m, 깊이 2m가 조금 넘었다. 불이 완전히 꺼지고 연기가 거친 후 첫 번째 작전팀이 내부로 내려갔다. 몇 분 후 상황이 분명해졌다. 이 오래되고 버려진 지하실은 단순히 지역 농부들의 잊혀진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다. 여기 흙과 그을음 사이 젖은 땅 위에서 인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수사 첫 며칠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톳켈라레를 조사한 결과 42개의 탄 두개골 발견을 공식 확인했다. 일부는 화재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고 다른 것들은 흙층 아래 보존되어 거의 완전했다. 근처에는 여러 켤레에 다양한 크기의 탄 신발이 놓여 있었고 일부에는 겨우 보이는 가죽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수사는 처음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신발 안과 개별 가죽 조각에는 이니셜이 적힌 가죽 라벨이 보존되어 있었지만 많은 물건의 완전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이니셜은 공식 실종자 명단의 어떤 이름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톳켈라레에서의 사법조사는 더 구체적인 단서들을 발견했다. 나무 뚜껑 안쪽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1976년에 생산된 시리즈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HUSQ-VANA Forestry 전기톱 체인 조각을 발견했다. 이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었다. 이 지역에서 그런 체인을 소유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고 용의자 범위가 즉시 몇 명으로 좁혀졌다. 같은 뚜껑에는 명확한 신발 자국이 있었다. 43 사이즈로 추정상 남성용 신발이었다. 이것이 추정 범인이나 아마도 일어난 일의 목격자로 이어지는 유일하고 진짜 명확한 단서였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미 수사가 엄청난 복잡성의 과제에 직면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첫 번째 의혹은 지역에서 무스 사냥꾼들이라고 불리는 현지 밀렵꾼들에게 향했다. 70년대 중반부터 홀름스베덴 마을 주변 숲에서 활동하던 밀렵꾼 그룹은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불법 사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협으로도 의심받았다. 이 버전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였다. 무스 사냥꾼들은 전기톱을 포함한 필요한 장비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못지않게 설득력 있는 다른 버전이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첫 번째 실종이 기록된 1978년, 수사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첫 번째 실종자 중 한 명의 아버지였다. 1978년 7월, 스얼고론 가을 근처에서 실종된 7살 소년 에밀의 아버지였다. 군나르라는 이름의 남자는 오랫동안 경찰의 시야에 있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증언에서 그가 이상하게 행동했고 교류를 피했으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공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군나르에 대한 버전은 수사관들이 1978년 여름 지역 주민들이 촬영한 오래된 8mm 아마추어 필름을 발견한 후 예상치 못한 뒷받침을 받았다. 짧은 영상의 프레임에서 바로 그 군나르가 가을가에 서서 얼굴이 알아볼 수 없는 작은 키의 두 인물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필름은 갑자기 끊어졌는데 마치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촬영을 중단한 것 같았다. 기록은 흐렸지만 남자가 분명히 대화하던 사람들을 숲 깊숙이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했다. 거의 2주 동안 수사는 이 버전을 추적했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필름에 촬영된 것은 실종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아님이 밝혀졌다. 프레임 속 인물들의 이름을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척들이 확인해 주었다. 군나르는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시간은 낭비되었고
수사는 다시 미지의 벽에 부딪혔다. 수사 시작 한 달 후, 수사가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을 때 바로 그 죗켈랄의 근처에서 키 큰 풀에 거의 완전히 숨겨진 채 작고 낡은 수첩이 발견되었다. 비에 젖어 축축한 페이지에서 수사관들은 다른 사람의 서둘러 쓴 글씨로 된 단 한 줄만을 해독할 수 있었다. 숲의 영혼들이 침묵하도록. 이 기록은 즉시 새로운 추측의 물결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말들의 작성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첫 번째 수사 단계가 끝났지만 바로 이 이상하고 불길한 메모가 다음 발견들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가 40년 넘게 침묵했던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톱체인, 신발 자국, 그리고 이 이상한 일기를 포함하여 일어난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연구해야 했다. 진실은 가까웠지만 아무도 끝까지 볼 수 없었다. 1978년 7월 20일 홀름스베덴 마을 근처 숲에서 첫 번째 실종 사건이 발생한 하루 후 지역 주민들이 엘 압쿨렌 주차장에 모였다. 수사관들은 가능한 목격자들과 실종자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을 조사했다. 실종된 에밀의 아버지 오케 룬드그레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의 행동에는 공황이 없었다. 확신에 차서 짧게 말했다. 그들은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어디 가겠는가? 그런 평온함은 짜증나고 동시에 당황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그렇게 냉정할 수는 없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말과 모든 몸짓을 조용히 기록했다. 여기서 뭔가 분명히 맞지 않았다. 경찰과의 대화에서 오케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7월 19일 낮에 실종 약 30분 전에 그는 캠프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스르고론 가을 근처에서 딸기를 따고 있었다. 경로 확인 결과 그 길은 15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간과 거리가 맞았다. 하지만 범죄 수사관들의 관심을 끈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 룬그렌의 오래되고 낡은 배낭은 지역에서 어부의 매듭으로 알려진 특별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정확히 같은 매듭이 45년 후 죗켈라레에서 발견된 밧줄 조각에 사용되었다. 그 사실 자체는 약했지만 바로 그런 세부 사항들이 더 심각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 경찰의 명백한 질문, 왜 오케가 실종 중에 어떤 비명이나 소음도 듣지 못했는가에 대해 남자는 다시 절대적으로 침착하고 단순하게 대답했다. 스르고론 가을은 여름에 특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아이들은 조금 앞서갔다.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불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가을 소리가 목소리 소리를 완전히 들리지 않게 할 정도로 시끄러울 수 있었을까? 질문은 열려 있었지만 오케는 수사관들의 눈을 확신에 차서 바라봤는데 마치 이것을 1000번이라도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같은 날 저녁 경찰은 1978년 7월 20일자 487번 영장을 받아 룬그렌의 차고와 집을 조사하러 마을 외곽에 있는 그의 거주지에 왔다. 건물 조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판자로 덮이고 습기와 기계유 냄새가 벤차고는 말 그대로 사냥 전리품으로 가득했다. 사슴뿔, 말린 가죽과 동물 두개골들이 선반에 놓이고 벽에 걸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해체용 칼 세트가 있었다. 선반에는 같은 매듭으로 된 녹슨 낚시 도구와 낚시 그물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첫눈에는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의 방이었다. 수사관들은 심지어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하지만 사냥 허가증 확인과 이웃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의혹을 해소했다. 오케는 지역에서 알려진 사냥꾼이자 어부였고 젊을 때부터 전리품을 수집했다. 거짓 단서는 즉시 닫혔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취미에 사로잡힌 사람의 방이었다. 이미 7월 20일 늦은 저녁, 경찰은 전날 정확히 오후 5시에
엘랍쿨렌 주차장에 완전히 우연히 있었던 관광객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 목격자 한스 에릭손은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오케 룬그렌이 지정된 시간에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2명의 실종된 소년들을 보지 못했는지 물어보는 것을 봤다. 이 진술은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여전히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딸기 채집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한 룬그렌의 알리바이와 모순되었다. 이 명백한 시간 차이는 수사관들을 크게 경계하게 했다. 누군가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관광객이 시간을 착각했거나 아니면 오케 자신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거나 수사가 계속되었다. 관광객의 증언으로 인해 경찰은 룬그렌의 경로를 재조사하러 갔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 거의 동시에 두 곳에 있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시간과 거리를 주의 깊게 측정할 계획이었다. 다음 수사 단계는 용의자를 의혹의 범위에서 완전히 제거하거나 핵심 인물로 확정하는 것이어야 했다. 1993년 봄 홀름스베덴 마을이 다시 수사관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5월 2일 새벽 3시경 엘사 칼스도터가 실종되었다. 첫눈의 상황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 보였다. 소녀의 침실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약간 열려 있었으며 마당에서는 겨우 보이는 맨발 발자국을 발견했다. 가족은 조심스럽고 이상하게 행동했으며 수사관들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고 계속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경찰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수색 시작 몇 시간 후 이 사건에 하나의 수수께끼가 더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새벽에 수사관들은 집 주변 지역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젖은 땅은 북서쪽으로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버려진 사냥 오두막 방향으로 이어지는 맨발 발자국을 보존하고 있었다. 경로는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마치 엘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 중 아무도 소녀가 이전에 그 장소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엘사의 형인 17세 다비드 칼스도터는 목소리에 현저한 불안을 담고 경찰의 밤에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창문에서 숲 깊은 곳에 희미한 손전등 깜빡임을 봤다고 알렸다. 수사관들이 왜 그가 즉시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묻자 다비드는 회피적으로 대답하고 침묵하며 눈을 바닥으로 내렸다. 부모들도 완전히 솔직하지 않았고 단지 작은 목소리로 엘사가 때때로 밤에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나중에 수사에서 가족이 오랫동안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엘사는 몽유병을 앓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밤에 집을 떠나 일어난 일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동했다. 수사의 핵심 질문은 엘사가 밤에 깨지 않고 혼자서 숲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였다. 오두막까지의 거리는 거의 3km였고 밤 기온은 플러스 6도까지 떨어졌으며 지형은 기복이 많고 통행하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견에 동의했다. 소녀가 무의식 상태에서 그런 길을 극복하고 다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하지만 가족은 엘사가 정확히 그렇게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몽유병 에피소드가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일어났고 부모들은 이것이 단지 또 다른 경우라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 말들을 기록했지만 여기에 더 큰 무언가가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같은 날 전공영, 수색대가 지역 가을 근처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형 다비드에게 속한 비옷을 발견했다. 비옷은 물가에 깔끔하게 접혀서 놓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보이는 곳에 둔 것 같았다. 첫눈에 이것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왜 비옷이 여기에 있었고 왜 숲에서 벗었을까? 경찰은 잠시 다비드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거나 심지어 엘사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버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비드가 재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을 때 그는 전날 낮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하러 갔을 때 강가에 비옷을 두고 왔다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목격자들이 그의 말을 확인하며 전날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비웃은 단서가 아니라 수사를 몇 시간 동안 산만하게 한 우연이었다. 형에 대한 버전은 옆으로 미뤄졌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수색은 같은 날 저녁 가까이 계속되었다. 경찰견과 함께한 경찰견 조련사는 천천히 집중하며 움직였고 동물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개는 확신을 가지고 엘사의 흔적을 따라 움직였고 끈질기게 그룹을 이상한 맨발 흔적이 향했던 바로 그 버려진 사냥 오두막으로 이끌었다. 수사 그룹이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갑작스런 깨달음에 놀라 얼어붙었다. 이것은 수사가 이미 1978년에 먼 자료에서 알고 있던 바로 그 오두막이었다. 바로 여기서 15년 전에 이미 실종자들을 찾았었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벗겨진 페인트, 이끼로 덮인 썩은 판자들, 그리고 기울어진 문. 외부에서는 내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없었지만 개는 끈질기게 줄을 닫힌 문 쪽으로 당겼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만지고 문을 약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오두막 내부는 비어 있었고 단지 바닥에 신선한 흙 흔적만 보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여기를 지나간 것 같았다. 여기서는 습기 냄새가 뚜렷하게 났지만 엘사의 어떤 흔적도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수사관들에게 바로 이 버려진 오두막이 실종 사건의 핵심 지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경찰은 지역 기록보관소에 연락하여 1978년 오래된 사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20년 전에 이 오두막에 누가 살았는지 그리고 이 장소를 새로운 실종들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앞에는 긴 길이 있었다. 경찰은 15년으로 분리된 두 수수께끼를 연결하여 누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이 장소로 돌아오는지 이해해야 했다. 지금까지 수사관들의 손에는 이상한 우연들, 맨발 흔적들, 숨겨진 소녀의 병, 그리고 밤에 알려지지 않은 손전등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이 오두막의 먼 과거와 최근 현재의 사건들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05년 6월 16일 홀름스베덴 근처 숲에서의 신비한 실종 사건에 갑자기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타났다. 그날 조류학자 자원봉사자 비르기타 홀미 지역 숲에서 평소 순찰을 하며 야외 일기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미 저녁에 그녀가 기록을 검토할 때 그녀의 시선이 거의 자동적으로 걸어가면서 적은 이상한 메모에 멈췄다. 11시경 작은 키의 노인이 작은 인물을 늪지 지역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 이 관찰은 즉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사그룹이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빌기타에게 갔다. 수사관들과의 대화에서 빌기타는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기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텍스트 기록 외에도 작지만 명확한 스케치가 있었다. 종이에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후드가 달린 넓은 윈드브레이커 아래 숨은 낯선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특별한 주의가 다리에 향했다. 약 43 사이즈의 크고 무거운 부츠. 신발 사이즈는 즉시 수사관들을 경계하게 했다. 비슷한 흔적이 2023년 몇 년 전 조옷 켈라레에서 발견되었다. 즉시 빌기타가 인물들을 본 숲길 조사가 조직되었다. 수색은 성공으로 끝났다. 주요 도로에서 약 300m 떨어진 땅에서 명백히 오래된 1970년대 중반에 퍼졌던 특징적인 그림과 형태를 가진 작은 점토 호루라기가 발견되었다. 같은 호루라기가 1993년 엘사 칼스도터와 함께 실종된 물건 목록에 있었다. 이것은 다른 해의 실종들을 서로 연결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단서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불기타에게 명백한 질문을 했다. 그녀가 미지의 사람을 주기적으로 영토 순찰을 하는 산림 순찰대나 지역 레인저 직원 중 누군가와 혼동할 수 있었는지. 불기타의 대답은 명확하고 확신에 찼다. 레인저들은 항상 완전히 다른 색깔과 형태의 재킷을 입었고 게다가 전날 그녀는 공원 관리소에 특별히 확인했는데 그날은 순찰이 없었다.
이것은 산림 공무원 버전을 명확히 배제하고 숲에 알려지지 않은 외부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츠와 외모 설명에 기초하여 경찰은 생활 방식상 숲에 자주 있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홀름스베덴 외곽에 살며 판매용 목탄을 태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숲에 있었던 숫쟁이 라스 라우티아이넨에게 빠르게 도달했다. 라는 설명에 완전히 부합했다. 작은 키, 자주 후드가 달린 오래된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무거운 부츠를 신었다. 그의 생활 방식과 내성적인 성격은 경찰에게 추가적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법원의 허가로 경찰은 라스의 집을 수색했다. 모든 방, 헛간, 집 주변 부지가 주에 깊게 조사되었지만 어떤 직접적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 자신은 실제로 그런 부츠를 가지고 있었다고 침착하게 확인했지만 1998년에 이미 숲에 튼튼한 신발이 급히 필요했던 지역 사냥꾼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이 정보는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몇 시간 후 지역 중고품 상점 문서 확인이 라스의 말을 확인했다. 비르기타가 설명한 부츠는 실제로 7년 전인 1998년에 팔렸다. 숫쟁이 라스 라우티아이넨에 대한 거짓 단서는 임시로 표시되었다. 같은 저녁 수사그룹은 숫쟁이가 실제로 신발을 팔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점의 기록 보관 목록을 받았다. 하지만 기록에는 어찌된 일인지 구매자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판매자의 짧은 메모만 있었다. 구매자, 산림조합. 이것은 극히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수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산림조합 직원 중 정확히 누가 그런 특징적인 사이즈와 스타일의 부츠를 구매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인지라는 질문에 직면했다. 수사는 1970년대 기록 보관 자료를 올리고 이 지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산림조합 직원 각각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은 노동교대 일지, 직원 개인 카드와 그들의 이동을 주에 깊게 연구하여 일어난 일에 연루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라도 하나 찾으려고 했다. 경찰의 손에는 빌기타의 스케치, 오래된 어린이 호루라기, 1978년부터 사건에 나타났던 흔적을 가진 부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처음으로 홀름스베덴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실종의 비밀 뒤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답에 접근했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야기는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명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 단계들은 후드와 무거운 숲 부츠 뒤에 숨어 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낯선 사람의 모습 뒤에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야 했다. 2010년 8월 12일 수사그룹이 다시 홀름스베덴의 숫쟁이 라스 라우티아이넨에게 돌아왔다. 그는 줄곧 수사의 주변에 남아 있었다. 계기는 그의 오래되고 버려진 오두막에서 이상한 수집품의 발견이었다. 건물 벽을 따라 거대한 뿔을 가진 수십 개의 사슴 두개골이 깔끔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런 수집품은 불안해 보였는데 특히 과거의 의혹과 이전 실종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랬다. 라우티아이넨을 다시 한번 최대한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들은 라스의 오두막을 재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여기서 이전에 발견된 것과 비슷한 몇 개의 감긴 밧줄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사는 즉시 차이점을 지적했다. 매듭이 달랐고 밧줄의 지름은 정확히 8mm였다. 조 켈라르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또한 경찰은 라스의 개인 기록과 그의 필체 샘플을 주에 깊게 확인했다. 필적학적 결론은 명확했다. 숲의 영혼들에 대한 문구가 있는 조 켈라르 근처에서 발견된 일기는 라스가 쓴 것이 아니었다. 필체는 심지어 멀리서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강화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 다음 중요한 단계는 DNA 조사였다. 라는 아무런 저항 없이 침착하게 샘플 제공에 동의했다. 3일 후 결과가 그로부터 의혹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의 유전적 프로필은 범죄 현장에서 이전에 수집된 어떤 샘플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임시로 다른 단서들로 전환했다. 수사관들은 발견된 밧줄의 절단 특성이 라섹에서 압수한 칼과 일치하는지 질문했다. 현장에서 수행된 범죄 수사 조사는 절단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숫쟁이는 특징적인 톱니를 남기는 특별하고 약간 무딘 목재 해체용 칼을 사용했다. 반면 죗켈라레의 밧줄은 깨끗하고 평평하게 잘렸는데 마치 전문적이고 잘 관리된 숲 칼로 자른 것 같았다. 이 차이는 명백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 수사 라인에서도 라스를 배제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수사관들은 라스의 영토에 있는 토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특이한 무늬가 있는 작고 심하게 녹슨 어린이 단추. 잠시 이 발견은 경찰관들 사이에 흥분을 불러일으켰지만 곧 범죄수사연구소가 단추가 홀름스베덴의 첫 번째 실종들보다 훨씬 이전인 1950년대에 생산되었다는 결론을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수년 전에 흙이나 쓰레기에 의해 완전히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추를 가진 거짓 단서는 닫혔다. 라우시아인에 대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그가 사회 밖에서 살며 숲에서의 고독을 선호하는 특이한 사람이지만 실종자들과 관련된 사건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라스의 상태는 공식적으로 닫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수사는 중요한 도약을 했다. 홀름스베덴 경찰의 수사관이 1976년 출시 H. 와스큐바르나 전기톱용 체인을 자신의 관리에 받은 직원 목록이 있는 산림청 기록보관소 문서를 받았다. 이 목록에는 정확히 12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2023년 죗켈라레에서 발견된 체인을 사용한 사람의 흔적에 도달할 진짜 가능성이 나타났다. 문서는 즉시 분석그룹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1978년과 1993년 사건에 나타난 버려진 오두막과 거주지 및 가능한 근접성에 대한 일치를 위해 12명의 산림관 각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수사는 의심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처음으로 정말로 좁고 구체적이 되었다고 느꼈다. 수사관들은 목록에 올라온 12명의 산림관의 모든 주소를 상세히 연구하고 70년대와 80년대 그들의 이동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래된 지도, 노동교대 일지, 동료와 이웃들의 증언을 요청하여 그들 각각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확인하려고 했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완전히 산림청 직원들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들 중에 아마도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항상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숨어 있을 것이다. 목록의 각 이름이 이제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확인되었고 수사는 이 12개의 이름 중에 거의 반세기 동안 스웨덴의 작은 지역을 긴장 상태로 유지한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결까지 말 그대로 한 걸음 남았다. 2015년 7월 4일 홀름스베덴 근처에서 또 다른 실종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인근 지역에서 온 그룹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시비세 스카우트 에마자 한센이 실종되었다. 수사 첫 시간부터 수사관들은 스카우트 지도자 오사 비오클룬과 분명히 일부 세부 사항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인정했다. 그룹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길에서 벗어나 비밀 모험을 위해 숲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지역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경로는 휴대폰 신호가 없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 인정은 이전의 수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세부사항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12세 스카우트 페르 홀름 중 한 명을 신문하는 동안 새로운 세부사항이 떠올랐다. 소녀는 마자가 실종되기 직전에 그들의 정차 장소 근처에 이상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녹색 피코트를 입은 노인을 묘사했는데 그는 숲 가장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불렀다. 페르는 낯선 사람이 남부 노르보텐 특유의 강한 억양으로 말한 것을 뚜렷하게 기억했다. 이리 와서 무스들이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보여줄게. 이 문구는 즉시 수사관들을 경계하게 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실종들과 관련된 증언에서 들려왔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누군가가 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하며 유인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지역 사냥터지기 중 누군가일 수 있다는 추정이 생겼다. 하지만 이 변형을 확인한 후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사냥터지기도 그런 억양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보호구역의 지역 직원 중 아무도 그날 순찰을 하지 않았고 스카우트 그룹 근처에서 목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냥터지기에 대한 버전은 거의 즉시 배제되었다. 이것은 스카우트 그룹의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부인이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경찰은 그룹 지도자 아사 비오르클룬드의 인물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가 왜 휴대폰 신호가 없는 지역 밖으로 스카우트 그룹을 이끌고 가면서 지역 서비스 중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일부 경찰관들은 즉시 그런 행동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했다. 지도자가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에마자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사는 어떤 범죄 전력도 없이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경험 많은 교육자로 밝혀졌다. 그의 평판과 개인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 후 수사는 그의 행동에는 단지 어리석은 실수만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용의자 수에서 임시로 제외되었고 수사는 다른 방향 연구로 돌아갔다. 다음 중요한 단서는 수사그룹이 나투포츠베르켓, 스웨덴 자연보호청의 기록 보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완전히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 수많은 문서 중에서 70년대 말에 이 구역에서 일했던 산림관에 대한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보고서에는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주목되었다. 산림관은 남부 노르보텐 지역 출신이었고 페르 홀름이 제공한 설명과 일치하는 특징적인 방언을 사용했다. 이 발견은 전체 수사 과정을 바꿨다. 처음으로 오래된 기록보관소의 사람과 현재 실종들 사이에 명확한 연결이 나타났다. 누군가가 거의 40년 전과 같은 무스 먹이주기에 대한 유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제 이 산림관이 우연한 인물이 아니라 경찰이 모든 이 해 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수사는 기록보관 문서에서 이 산림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상세하게 확인해야 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실종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수사는 다음 단계로 전환했다. 기록보관 데이터, 1976년 AU 스큐바르나 체인을 받은 12명의 산림관 목록,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홀름스베덴 숲에서 반복되는 특징적인 방언과 이상한 문구를 가진 이 수수께끼의 인물의 신원을 대조하는 것이었다. 경찰이 이 지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의 해결에 밀접하게 접근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2023년 5월 13일 홀름스베덴 숲에서 좌웃 켈랄의 발굴 이틀 후 수사관들은 수십 년 동안 모두를 괴롭혔던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다. 주요 발견에서 300m 떨어진 산림지대의 늪지 구역에서 오래되고 자란 타르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발굴이 즉시 무서운 발견을 드러냈다. 구덩이 바닥에 18개의 인간 어금니가 놓여 있었다. 이 발견은 확인된 희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했다. 전문가들이 즉시 유골 연구에 착수했다. 이탄층에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상태는 전문가들이 성공적으로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게 했다. 실험실 테스트는 치아들이 199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실종된 사람들의 거심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던 사건 자료의 중요한 추가가 되었다. 추가 발굴 중에 범죄 수사관들은 즉시 수사에 관심을 끈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이탄 깊은 곳에서 1940년대 산림조합 보트의 전형적인 세부사항인 보트 케이블에 작고 심하게 산화된 구리 아일릿이 발견되었다. 첫눈의 세부사항은 지난 수십 년간의 사건들과 관련을 갖기에는 너무 오래된 것 같았지만 수사관들은 이전 발견들을 고려하여 그 기원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오래된 구리 아일릿이 최근 몇 년간의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이 생겼다. 전문가들과 상담한 후 바로 그런 세부 사항들을 산림관들이 강과 가을을 따라 떠내려 보내는 통나무 운반용 작업보트에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런 아일릿들은 극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어서 설치 후 수십 년 동안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견은 실종 범인과 산림청의 직접적인 연결을 확인하며 명확히 산림조합 직원이나 산림관을 가리켰다. 이것은 이전에 생긴 의혹을 확인하는 명확한 단서였다. 주요 수사 라인과 평행하게 지역 역사 애호가가 제안한 특이한 버전이 나타났다. 그는 그런 발견들이 지역 샤먼 관행과 관련된 어떤 고대 사미족 의식의 일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버전은 특이하고 심지어 이국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수사는 웁살라 대학의 전문 민족학자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빠르고 논리적으로 발견들의 샤먼 기원에 대한 추정을 반박하며 설명된 관행과 의식들이 사미족 전통과 문화와 절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샤먼을 가진 거짓 단서는 공식적으로 닫혔다. 하지만 이날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직 앞에 있었다. 지역 산림청 기록보관소의 오래된 기록에서 발견된 구리 아일릿의 목록 번호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핵심 확인을 얻었다. 이 번호는 먼 1975년에 에스틱 에클론드라는 이름의 산림관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보트와 완전히 일치했다. 에클론드라는 이름은 이미 1976년에 컵스큐발나 체인을 받은 12명의 산림관 중 기록 보관 문서에 나타났었다. 이제 새로운 단서, 보트의 구리 세부 사항가 마침내 수사를 오랜 세월 동안 단지 종이 위에 메모로만 남아있었던 구체적인 사람으로 이끌었다. 다음 수사 단계는 불가피했다. 경찰은 스틱 에클룬드의 현재 위치와 생활 상황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신속히 요청했다. 이 사람의 신문은 지역을 거의 반세기 동안 괴롭힌 일련의 실종들에 대한 그의 연루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사항이자 우선순위가 되었다. 경찰이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의 해결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에스틱 에클런드라는 이름이 이제 수사관들의 사무실에서 들리고 보고서와 문서에 표시되었지만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직 그와의 개인적인 대화만이 70년대부터 홀름스베덴 숲을 둘러싼 비밀의 빛을 비출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용의자의 인물이 나타났고 경찰은 처음으로 진실이 마침내 공개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다고 느꼈다. 2023년 5월 14일 수사그룹이 스웨덴 북부 멀리에 위치한 옐리바레의 양로원에 도착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지난 며칠 동안 경찰 사무실에서 점점 더 자주 이름이 거론되던 전 산림관 에스틱 에클룬드였다.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에클룬드는 건강한 사람으로 남아있었고 직접적이고 확신에 차서 바라봤는데 마치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직원 중 아무도 그에게서 불안을 느끼지 못했지만 수사관들은 즉시 긴장을 느꼈다. 에클룬드의 방 수색 중에 경찰관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오래된 신문과 잡지 더미 아래에서 낡은 홀름스베덴 국립공원 지도책이 발견되었다. 페이지의 노인이 펜으로 경찰 기록보관 데이터와 일치하는 사람들의 실종 날짜를 표시했다. 표시들은 깔끔하고 거의 체계적으로 산림관에게 특유한 정확성으로 만들어졌다. 이 발견은 에클룬드에 대한 첫 번째 심각한 단서가 되었다. 같은 날 수사관들은 에클룬드의 전 동료를 신문했고 그는 확인했다. 1976년 업무 명세서에 시우스큐바르나 마크 전기톱용 체인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스틱 에클룬드. 이렇게 조 켈라레에서 발견된 체인이 구체적인 사람과 최종적인 연결을 얻었다.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은 양로원에서 에클룬드의 이웃인 칼 스벤손의 말이었다. 그는 에클룬드가 집에 오는 손님들, 종종 젊은 나이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무스 장소를 언급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기억했다. 이웃은 이것을 옛날 추억에 대한 이야기로 여겨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제 이것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당연한 질문이 생겼다. 고령의 에스틱 에클룬드가 실종자들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기록 보관 데이터 확인 결과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에클룬드가 벌목꾼으로 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의 체력은 뛰어났는데 이것을 동료들과 그 시기의 개인 의료 기록이 확인했다. 이것은 그 시절에 사람들과 물건들의 이동이 그에게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양로원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누군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에클룬드가 거의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심을 표했는데 이것이 그의 최근 사건들에 대한 연루를 배제하는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이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에클룬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간호사들의 일지와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세한 확인은 반대를 보여줬다. 간호사 일정에 에클룬드의 밤 시간 부재 기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때로는 밤 1시까지 몇 시간씩 연속으로 있었다. 이 간격들은 직원들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았고 그의 완전한 부동성에 대한 버전은 공식적으로 닫혔다. 따라서 경찰은 에클룬드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제로 밤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그날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홀름스베덴의 쟈트 켈라레에서 얻은 범죄 수사 발견이었다. 경찰이 추가 분석을 위해 보낸 지하실 무늬 금속 리벳에서 인간 피부 상피의 신선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유전자 조사는 빠르게 결과를 주었다. 이것은 에클룬드 자신의 DNA 샘플이었다. 신선한 상피의 존재. 사실은 늙은 산림관이 최근에 이전에 여러 번 신비한 사람이 목격되었던 오두막에서 1.4km 떨어진 쟈트-켈라레를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두막에서 쟈트-켈라레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1.4km였고 도보로 20분이 걸렸다. 이 단서는 에스틱 에클룬가 숲 지하실의 비밀과 수십 년 동안 홀름스베덴을 괴롭힌 실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핵심 확인이 되었다. 수집된 모든 단서들을 바탕으로 보트의 구리 아일릿, 전기톱 체인, 지도책의 표시들, 그리고 이제 쟈트 켈라레 무늬 DNA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에스틱 에클룬드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수사관들은 즉시 공식 구속과 재판 시작을 위한 문서 준비에 착수했다. 불확실성과 소문이 동반된 단연간의 이야기가 최종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에클룬드의 이름은 이제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실종, 모든 발견과 연결되었고 경찰에 아무도 사건 해결이 가까운 며칠의 문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거의 반세기의 침묵과 의심 후에 진실을 알 시간이 왔다.